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정규직 좋아하세요.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살 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건 A 회사, B 회사, C 회사 옮겨다니면서 각 회사마다 여러 영역을 옮겨가면서 자기의 가치를 키우는 게 제일 필요해요. 자, 소장님과 지금까지는 이제 소장님 출간하신 머니트렌드 2024 다른 공동제자분들과 함께 내는 책 인터뷰를 했는데, 소장님 또 마침 또 이번에 라이프 트렌드 2024라는 매년 내시는 책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12년째. 벌써 12년째. 이번에 이제 2024년 버전이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트렌드는 어떤 이야기예요? 우선 이 책의 큰 타이틀이 올드머니인데요. 올드머니가 찐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찐 부자냐? 대대로 물려받은 부자가 올드머니예요. 내가 번 돈 말고 물려받은 돈을 가진 게 올드머니예요. 내가 번 건 뉴머니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뉴머니는 당대 내가 번 거. 우리말로는 졸부라 그래요. 뉴머니를. 네네. 우리는 졸부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말이죠. 네. 근데 뉴머니, 왜 갑자기 돈을 번 게 뉴머니고 오랫동안 이런 게 올드머니냐? 이게 어떤 차이인가 하면요. 이거 영국에서 시작된 말인데, 대대로 물려받은 부자는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가문의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학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이 돈은 내 게 아니고 내 가문 거니까 내 다음 때로 물려주는 게 내 역할이니까. 그래서 기부라던가 사회 활동에 굉장히 공들여요, 올드머니들은. 한국도 대대로 옛날 부자들은 그랬어요. 근데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그 옛날 대대로 오던 부자들은 조금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멸절이 된 경우가 있고. 한국에서 그나마 올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삼성, 현대부터 이런 재벌가들, 그들은 적어도 지금 3, 4대까지 왔잖아요. 할아버지가 일군 거, 아버지, 그 다음 자식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는 뉴머니고, 그 다음부터는 올드머니가 되는 거죠. 내가 번 게 아니고 우리 윗대가 벌어놓은 거 이어받는 거니까. 그래서 올드머니는 현재 내가 올드머니가 아니고서야 이번 생에 올드머니가 될 가능성은 없죠. 없죠.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뉴머니는 돼도. 그래서 올드머니가 더 어려운 거예요. 되기가. 놀랍게도 미국에서 최근 한 10년 정도를 보면 뉴머니하고 올드머니하고 구글 트렌드 트래픽을 보면 뉴머니가 좀 더 높아요. 뉴머니가. 지금 우리가 아는 빅테크 창업자들 걔들 다 뉴머니예요. 그들이 훨씬 돈 많죠? 뉴머니에 관심도 높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올드머니가 쭉 올라와서 비슷해졌어요. 왜요? 올드머니에 대한 관심도가 전체는 비슷해졌어요. 관심도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뭘 볼 거냐? 구글 트렌드는 연령과 상관없이 다 본 거예요. 틱톡은 상대적으로 10대, 20대가 많죠. 틱톡에서 올드머니와 뉴머니가 들어간, 해시태그로 들어간 쇼츠의 재생시간 숫자 차이가 몇십 배는 나요. 어느 쪽이 더 많은데? 올드머니가 훨씬 많아요. 전 연령대 전체 관심은 뉴머니가 조금 높거나 비슷한데, 애들 사이에선 올드머니에 대한 게 훨씬 높아요. 그리고 그 올드머니에 대한 관심은 올 상반기에 급등했어요. 자, 그리고 또 올드머니 뒤에다가 에스테틱이란 말을 붙여요. 에스테틱은 미적인 거, 이런 감각적 이런 걸 올드머니라는 말 자체를 미국 애들이 쓸 때 에스테틱이 붙는 게 우리로 따지면 감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드머니 에스테틱 붙는 쇼츠하고 뉴머니 에스테틱 붙는 쇼츠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200배 차이가 나요. 뉴머니는 에스테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뉴머니는 감성적이지 않고 멋지지 않은 거예요. 왜? 올드머니가 왜 멋지냐? 대대로 물려받다 보니까 그들이 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자산이 있어요. 테니스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요즘 들어서 테니스 열풍이 불었잖아요. 귀족 스포츠죠. 테니스 열풍이 분 배경이 올드머니 열풍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테니스를 좋아했던 게 아니고, 그렇죠. 귀족 스포츠인데다가 희소성도 있고 이게 이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올드머니들이 옛날에 입었던 스타일들, 프레피룩은 사립학교 학생들이 입는 옷이에요. 사립학교에 애들 보낸다는 얘기는 여유 있는 집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패션에서 프레피룩, 그 다음에 올드머니 스타일의 어떤 패션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뜨는데, 이게 다 10대, 20대가 반응하는 코드예요. 10대, 20대가 내 생에 올드머니가 부자가 될 확률은 없는데, 이왕이면 내가 부자를 따라 하겠다면 뉴머니가 아니고 올드머니의 라이프를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드머니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승마, 요트부터 테니스 이런 걸 하고, 그림 좋아하고, 클래식 좋아하고, 문화자산이니까 기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사회활동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 활동에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뉴머니를 따라 하려면 뉴머니가 뭘 하겠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이것만 그들이 생생냈겠죠. 뉴머니가 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액션이 뭔지 아세요? 올드머니가 되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존중받는 부자가 되려면 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어떤 태도인가 하면
갑자기 돈 번 사람들은 안 쳐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사회에 그동안 뭘 했냐? 기부도 안 했고 이제까지 뭐 네가 돈만 벌었지 뭐 있냐? 우리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최고지만 또 그들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어서 옛날에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상장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일 때 그때도 미국의 올드머니들이 많이 가는 골프클럽이 있어요. 그게 골프장 안에 집도 저택을 가질 수 있는 그 클럽에 다 백인 올드머니만 있는 그 집단에 못 들어갔어요. 기존 올드머니들이 반대해가지고 저 듣도 보도 못한 저 애들이 뭐 돈 좀 벌어서 얘를 어떻게 받아줘. 심사에서 한참 만에 통과됐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우리처럼 돈은 종류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으로 벌건 좋은 짓으로 벌건 같은 돈으로 치는 한국 사회가 더 저급한 거예요. 물론 나쁜 돈을 버는 건 같은 취급 받으면 안 되긴 하지만. 돈을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얘기는 대대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많은 걸 했다는 얘기예요. 저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실 내 부모가 중요한 것보다 내 부모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았던 거고, 그러니까 부모의 거를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인생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기부를 많이 한 거를 그게 내가 기부한 게 그렇죠. 아닌데 막 가져오는 것도 그게 가문들이 이어서 하면 그 대에 기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뉴머니들은 자기가 번 거에 자기가 막 쓰죠. 그러니까 사치 향락을 할 수 있어요. 올드머니는 사치 향락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술에 투자하고 좋은 쪽에 많이 하다 왜냐하면 보니까. 예술이 지금은 예술이 다 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예술이 돈이 안 됐잖아요. 안 됐겠지. 돈이 안 됐지만 예술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거니까 거기에 돈을 대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올드머니였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재벌가들은 미술관 다 갖고 있잖아요. 재벌가들이 뉴머니를 시작해서 넘어갈 때 대부분 그렇게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유명한 미술관들이 있잖아요. 뭐 구겐하임부터 이런 거. 대부분 그거 창업자들이 다 광업으로 벌거나 철도로 벌거나 다 이민 온 사람이 뉴머니였어요, 다. 근데 그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철강한 카네기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번 돈으로 나중에 미국의 문화 예술 사업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 기여한 거죠. 근데 최근에 돈 번 사람들은 그 기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돈 번 거까지만 인정하는 거지 존경은 바라지 마라. 네가 돈 많다고 존경해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올드머니는 이 집은 계속 존경받을 일을 한 거잖아요. 그걸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뉴머니들은 올드머니가 되려고 애를 쓰죠. 왜냐? 당대의 돈을 다 써버리고 죽을 게 아니고 나도 이제 새로운 가문을 시작해서 이어갈 거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금까지 기부에 쓴 돈이 600억 달러가 넘으니까 우리 돈은 한 70조 가까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 재산이 한 10억 달러 좀 안 되니까 이재용 회장 재산보다 한 7배 정도 많은 돈을 기부를 했던 거니까. 남은 돈은 또 더 많죠, 아직도. 그래서 지금은 빌 게이츠는 올드머니 반열이 된 거죠. 그래서 돈은 그 사회가 돈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트렌드가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됐다는 얘기는요, 돈이라고 똑같은 돈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가치를 주목한다는 얘기가 그냥 사치 이걸로 돈 자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취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꾸 본 거고, 이걸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확산된다는 얘기는 한국에서도 이제 같은 돈을 벌어도 맞아. 뭐 코인으로 벌거나 부동산으로 잠깐 버는 애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래 나도 돈은 있지만 안 쳐져 이 시각이 자꾸 생기겠죠. 그래서 올바른 시각이죠.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번 사람들이 존경까지를 원한다면 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사회 활동을 막 써야 되는 거죠. 돈은 그거니까,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올드머니라는 키워드가 단지 패션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를 바꿀 거고 의식주를 바꿀 거라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지에 따라서 가령 여행업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올드머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올드머니 스타일을 반영한 여행 상품이 필요하겠죠. 유럽으로 데리고 갈 상품은 유럽 고성 체험 이런 걸 갖고 와야 될 거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올 때는 반대로 한국의 고택 체험 연결해야 될 거고, 궁궐 체험 시켜야 될 거고, 이런 걸 연결시키면 이 키워드 하나에서 여행업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나오겠죠. 여행뿐이겠습니까? 모든 F&B 쪽에서도 그렇고 모든 업에서 다 적용할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메가 트렌드가 된다는 거. 세계 최고 부자 중에서는 그러면 실제로는 아까는 말씀하신 건 키워드라든가 검색량인 거고, 올드머니, 뉴머니, 당연히 뉴머니가 더 많겠죠? 부자는 뉴머니가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은. 제가 그걸 분석했는데 전 세계 부자 20명, 전 세계 포브스 상위 20명 중에서 당대 자기가 번 뉴머니가 한 15쯤 돼요. 20명 중에서. 나머지 5은 물려받은. 그리고 상위 10등,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는 거의 9명, 8명, 9명이 뉴머니예요. 다
빅테크예요. 네. 다 빅테크.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20명 중에서 올드머니가 더 많습니다. 왜냐? 다 초창기에 할아버지가 한 그 재벌 그룹들이 이어진 거고, 가령 삼성감 하더라도 우리나라 탑10 부자 중에 삼성가가 3명 있죠. 네. 이조영 회장님, 이부선 대표님인가? 그 다음에 엄마, 홍나희 여사님까지 3명. 현대가도 뭐 2명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올드머니가 더 부자가 많다는 얘기는 뉴머니가 부자가 될 만큼 한국 사회가 창업이라던가 이런 기회에 있어서 조금 닫혀 있었다는 의미고, 또 다른 걸로 보자면 한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창업보다는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 되거나 했다는 거니까 그게 작은 돈 버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큰 기업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요 책에서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자처럼 살고 싶은가라는 카피가 있어요. 굉장히 이 카피에 지금 시청하신 분 중에서 상당수 분들은 찔리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 어떤 거죠? 이것도 허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에요? 부자처럼 살고 싶은가가 돈도 없는 놈이 카푸어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부도 하고 예술도 좋아하고 그림도 살 줄 알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는 아니죠. 분명히 부자는 아니지만 알바해서 그림 사는 애들이라던가 이들의 삶의 방향성은 부자가 가진 취향에 적어도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얘들보다 돈이 100배는 더 많아도 코인으로 돈 잔뜩 벌거나 부동산으로 번 사람들이 이런 건 하지 않고 비싼 차만 자꾸 사 먹고 있다? 이러면 사실은 이건 부자인 척도 아닌 거죠. 그냥 돈 자랑하는 거고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돈이 생기고 나서 행동하는 건데 돈이 생긴다는 건 누구나 될 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안 생겨도 부자처럼 라이프를 갖고 가는 방향에서 다 하진 못하더라도 선택에 집중해서 기분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이 벌어봐라 기분 많이 하지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사람 죽을 때까지 못할 거예요. 안 해. 그래서 안 해. 돈 없으면 없는 중에서도 할게. 이게 내 기부를 통해서 어디에서 생색 내야지 이게 아니고 올드머니의 기부는 당연히 이 세상에 이 돈 번 거 자체가 오로지 내 운과 내 힘만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이 사회가 존재하니까 내가 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에다가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색이 아니고. 근데 이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돈 갑자기 자기가 번 졸부 입장에선 내가 벌었는데 나 잘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 시대에 태어났고 이 환경이 있는 나라에 있으니까 돈 번 거예요. 우리가 번 거의 절반 이상은 사회적 가치가 도움 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드머니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뉴머니는 그걸 아직 체득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소비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은 사회에 기부하는 것들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행위다. 그렇죠. 기부 말고도 사회적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명품 가방 많이 사고 막 포르쉐 100대 산다고 이게 멋져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림도 살 줄 알고 그림 이것저것 예술에 대해서 투자할 줄 알고 가난한 예술가들 많잖아요. 네. 그럼 나는 그들의 삶을 위해서 예술 활동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누군가는 돈 대주고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작품 사줄게. 이런 것 자체가 소수 부자들만 행동해서 이제는 맘만 먹으면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 된 거잖아요. 최근 스시집이나 일식집 가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것들 이제 문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오염수 방류가 신문화에 우리나라 신문화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오염수가 130만 톤쯤 돼요. 네. 130만 톤쯤 되는 오염수가 한 방에 훅 나가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30년 동안 뿌릴 거예요. 그러면 원전의 오염수가 그냥 멀쩡히 운영되던 때 원전에서 냉각을 하는 오염수가 아니고 이거 사고 난 데란 말이에요. 사실은 좀 심각할 수도 있겠죠. 오염수도 130만 톤이 같은 한 통에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통에 따로따로 다 있어요. 더 센 거 막 섞여 있겠죠. 걸러가지고 뿌리는데 30년씩 뿌리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서 얘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성분들은 누적이 되겠죠. 누적이 될 거고 물고기가 먹고 또 누적된 그 물고기 사람도 먹겠죠. 지금은 시작인 거고 이 오염이 더 문제가 드러나는 건 시간이 더 걸리면 되겠죠. 한 5년 뒤에 더 뭔가 심각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하는 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바다에 방류하는 게 가장 싼 방법이에요, 그냥. 돈 아끼려고 한 겁니다, 이거.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에 모래랑 같이 오염수를 넣고 굳히는 거예요. 고체화시키는 거예요. 고체화시켜서 이걸 일본 땅에다가 지하에다가 그냥 보관하면 돼요. 그러면 5년이면 해결돼요, 이거. 지금 오염수 방류는 30년 걸리는데 이건 더 짧아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결국은 뭐 과학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돈 아끼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뭔가 나쁘네요, 좀. 왜냐면 이게 인접 국가나 어민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뭐 당장은 안중에 없고 돈을 좀 아끼겠다는 거. 그리고 이게 미래 세대 그 바다가 우리 바다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바다예요. 엄밀히 따지면 미래 세대의 바다입니다. 우리 지금 뭐 내게 아니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가 혹시라도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거에 대해선 최대한 조심하고 대비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돈 아끼는 명목으로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리스크를 그냥 감수하고 뿌린 거예요. 뿌리는 건데 이거는 뭐 어느 시점 돼서 이거 문제 좀 커졌는데 한 1, 2년 뿌리다가 이거 뭐 해결 안 되겠다 하면 다시 돈 쓰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죠. 그때. 근데 처음부터 그랬으면 더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미 바다에 뿌리기 시작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뭔가 좀 살짝 찝찝하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뿌린 건 아주 극미량이죠. 130만 톤 중에서 아직은 얼마 안 되니까 이거 갖고는 당장 영향은 없겠죠. 이 영향은 시간이 더 있으면 생기겠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불안은 하겠죠. 하필이면 우리가 수산물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습니다. 아, 우리나라 많이 먹죠. 물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고기만 갖고는 우리가 제일 많지 않지만 우리는 해조류를 먹는 바람에 그래서 총 수산물로 따지면 우리가 연간 한 한 7, 8kg쯤 먹어요. 연간으로. 이게 전 세계 제일 많아요. 1인당? 1인당. 근데 고기, 소, 돼지, 닭 합쳐야 한 60kg 좀 넘을 거예요. 육류보다 해산물을 더 많이 먹는 국가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 사람들이 2번 먹을 거 1번 먹지 않겠습니까? 괜히 찜찜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 일본 거 아니라고 들어오잖아요, 자꾸. 그 속에도 사실 모르는 것도 많고, 뭐 또 나쁜 장사꾼들이 그렇게 또 많이 하고. 그중에 일본 것도 있겠죠. 일본 거도 있겠죠. 일본 거 들어와요. 많이. 왜냐면 전면금지 상태가 아니니까. 일본 거 들어와도, 특히 후쿠시마 거 들어와도 후쿠시마라고 표시 안 하면 되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그럼 싸그리 다 먹기 싫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간으로 그 많은 걸 먹던 나라 사람들이 이걸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두 가지가 나오겠죠. 기존의 어민들이나 어업 아니면 그런 관련된 식당 이쪽은 타격 생기겠죠. 그만큼 손해볼 겁니다. 대신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고기를 더 먹겠죠. 그러면 육류 쪽은 좀 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수산물, 물고기를 계속 먹어왔던 사람들이니까 야, 태평양 거 내가 못 믿겠고 대서양 거 먹을까? 우리나라가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생산 국가가 있어요. 노르웨이. 고등어 다 노르웨이 쓰더라고요. 연어는 지금 칠레랑 노르웨이가 세계 2대 강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칠레 거보다 노르웨이가 좀 더 비싸요. 지금 우리는 노르웨이 더 쳐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비롯해서 앞으로 수많은 수산물들이 노르웨이를 통해서 왜냐하면 태평양에서 벗어난 대서양 쪽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참치. 전 세계 참치는 대부분 태평양에서 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바로 이 중서부 태평양이니까 위쪽. 이 오염수랑 좀 더 가까운 쪽에 됩니다. 그러면 참치 먹는 거에 대해서 살짝 좀 뭔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생기겠죠. 참치 시장은 조금 내려오고 연어 시장은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연어를 2017년에 한 3만 톤 이상 수입했는데요. 작년에 한 7만 6천 톤 수입했고 올해는 8만 톤 넘을 거예요. 한 5년 새 2배 좀 늘었어요. 더 늘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어트에도 이거 먹고 운동한 사람도 먹고 닭가슴살 대신 닭가슴살보다 얘가 단백질 비중이 더 높으니까 좀 비싸긴 하지만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고급 어종이라서 참치와도 이제 대칭 관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두고 계속 기업들이 주시하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 국내에서 키우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노르웨이도 바다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노르웨이 연어의 80%가 노르웨이에서 양식하는 거예요. 근데 양식 기술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양식 기술을 지금 시도를 하는 데가 있어요. 동원산업. 한 2,000km 돼요, 지금. 얘들은 후쿠시마 이거와 별개로 그 이전부터 연어는 큰 시장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연어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회사 동원이에요. 얘들이 제일 많이 수입해요. 참치의 대명사 동원, 연어의 대명사 동원. 이들이 국내에서 강원도 양양 쪽에서 양식 사업을 좀 시작했는데 이게 2024년, 5년쯤 되면 좀 더 가시적인 게 나올 거고 그게 아마 계획대로만 되면 수입하는 물량이 한 4분의 1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양시장을 더 크게 만들겠죠. 이게 상업적 양식이 어려워서 우리나라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처음만 성공하면 그다음부터 막 들어서겠죠. 그거 말고 지금 GS 쪽에서 하는 게 있고 대기업 먹은 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양식 쪽에서. 그러면 만약에 수산물 불신에 대한 게 올해 내년 더 증폭되고 그냥 오염수 양이 점점 뿌린 게 많아질 거니까 점점 매년 내년만 돼도 불안한데 먹긴 먹어야 되겠고 수산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르웨이를 찾고 연어를 찾고 이러다 보면 누군가는 돈을 되게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이 수산물 위기가 뭐 푸드테크에도 기회가 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푸드테크를 쉽게 얘기하면 고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푸드테크에 닭, 소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있지만 수산물도 만들어요. 물고기도, 참치 같은 거. 왜냐하면 참치를 우리가 살아있는 참치 뭐 이런 건 못 만들어요. 네. 근데 참치 깡통에 든 건 만들어요. 그렇죠. 참치 깡통에 든 애처럼은 그 식감은 충분히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식재료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먹었을 때는 내가 해산물 진짜 먹었구나 하고 생각 들어요. 근데 푸드테크가 그렇게 해서 자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만들어낸 거니까 이건 뭐 식량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돼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식량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런데다가 땅에서 자라는 것도 그런 식량위기 때문에 문제인데 바다 또한 이런 위기가 지금 발생한 거니까 당연히 푸드테크가 바다에 있는 거건 땅에 있는 거건 계속 만들어내는 쪽으로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면요, 그 이슈는 늘상 와 저거 부정적인데 혀를 차면서 먹을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혀를 차지만 한쪽에서는 뒤집어 보면 와 이건 반대급부의 이런 기회들이 나오고 그럼 여기와 연결된 기업은 누구고 저런 기업이 뭔 일을 벌일 건지 찾아보고 얘들이 그럼 돈을 좀 더 벌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에서 가치를 또 다시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바라보는 게 트렌드로 돈의 흐름을 보는 접근이에요. 자, 제가 아직 결혼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요즘 2030 연애와 결혼을 안 한다고요. 그분들의 미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살 거예요, 미래. 네. 왜냐하면 결혼을 한다고 잘 살고 결혼을 안 한다고 못 살다고 아니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잘 살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유효하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유효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결혼을 안 해요. 출산을 안 합니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유럽이 좀 많이 높아요. 유럽은 보통 한 1.5 정도 되는 나라가 많아요. 미국도 한 1.5, 6 가까이 되고. 근데 이 밑으로는 다 줄긴 줄겠죠. 2가 돼야지 현상 유지니까. 우리가 지금 0.7 정도 되는데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1.4, 5 정도 6 된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요. 그들은 결혼 안 해도 동거만 갖고도 사회적 불이익이 없어요. 동거자를 위한 법도 다 있고요. 동거한 사람이 아이를 낳아도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낳은 거와 똑같은 혜택이 있어요. 유럽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의 보통 절반 정도는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혼외 출생을 되겠죠. 한국에선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 결혼.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걸 왜 이걸 법이 허락해야 되냐? 그럼 지들이 좋아서 살고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 자기네의 감정과 자기네의 관계인데 왜 이게 법이 거기다 도장을 찍어야 되냐? 이 관점 때문에 유럽에서 한 60년대부터 결혼 필요 없어도 돼. 충분히 우리가 다 큰 어른으로서 판단하고 조율할 수 있어. 법이 개입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맥락에서 결혼 제도가 자꾸 무너졌던 거예요. 결혼 제도가 무너지니까 그들은 대신 동거 필요하다면 우리가 키워줄게. 동거해서 나 상관없어. 애들 다 봐줄게. 유럽에선 총리나 대통령 중에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인 상태의 분 꽤 계시고요. 동거인 상태로 아이 낳은 분도 꽤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그러면 7마도 못 하시겠죠. 그게 차이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결혼은 왠지 좋은 거. 혼자 살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걸 더 왜곡시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다 결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결혼한 사람만 애를 낳았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낳는 건 굉장히 문제 있었어요, 그들도. 하지만 사회가 바뀌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회 인식은 바뀌어가는데 제도는 아직 옛날에 있어서 이 갈등이 좀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옛날로 맞춰보겠다 이렇게 하면 죽어도 문제를 못 풀고요. 우리도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먼저 겪었던 과정을 따라 걷는 거예요, 우리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혼자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 둘이 산다는 얘기는 혼자 살 때 돈이 모자라니까 둘이 살면 경제적인 협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살면 아무리 친한 사이도 같이 살다 보면 뭔가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데 경제적 부담도 없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그 부담을 가지겠어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집에 따로따로 살면서 아니면 옆동에 따로따로 살면서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죠. 한 집에 혼인신고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합리적 태도가 될 텐데 이 태도에서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해 줄게. 그냥 우리 사회가 출산을 중요시 여기면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니까 출산을 중요시 여기면 우리 그래 봐줄게. 우리 사회가 그동안 해왔던 그 관점들 이제 좀 바꿔서 우리도 선진국이 하고 있는 방식 한번 따라볼게. 선진국이 그냥 괜히 선진국이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 문제를 먼저 겪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답을 먼저 찾은 애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는 저 길 안 가. 이렇게 하면 우리만의 길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저출산, 뭐 결혼, 장려, 별짓 다 해도 안 됐잖아요, 솔직히. 안 됐죠. 돈 쏟아부어도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한 0.7명 근처죠.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됐다는 얘기는 되게 멍청한 짓을 벌려서 안 됐거나 아니면 원래 안 되는 거였거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왜 돈 쓰고 시간 오비해요? 되는 방법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죠. 멍청하게 했다면 똑똑하게 다시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문제를 계속 지금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사회가 손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건 뭐 비즈니스와 별개로 정책에서 풀어야 될 숙제긴 한데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꾸 관성만 자꾸 가져서 사람들이 저출산은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인구가 많으면 좋죠. 그렇죠.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냥 공부 못하는 애한테 가서 야 서울대 가면 좋지 이거 백날 내보면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안 되는 거면 그럼 우리가 애초부터 사람이 적어지는 사회에 맞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옛날처럼 머릿수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테크가 공장 라인에 100명 있는 사람이 버는 것하고 테크에서 기술을 풀거나 뭐 의사결정하는 사람 한 명이 100배 더 많은 돈 벌잖아요. 유능한 인재 한 명이 몇천 명목 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그런 인재를 어떻게 키우고 스타트업을 키우고 이국리를 하는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 건 거지. 그건 넘어가지 않고 취직해서 막 직장에서 하는 문화를 유지한 채로 애는 안 낳고 이걸 붙잡고 있으면 국가 미래가 더 어둡죠. 지금 취직 얘기해 주셔서 요즘에는 뭐 몇 년 전부터 들리는 말이긴 한데 자발적 프리터. 왜 스스로 알파 인생을 선택하는 건가요? 정규직이 좋은 건가요? 제가 뭐 기성세대라 그러는지 몰라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는 안정적이고 좋죠. 그건 능력이 없을 때 그래요.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는 정규직이 제일 좋죠. 버틸 수 있으니까,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떤 회사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는 안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옛날에는 능력 없어도 버텼잖아요. 이젠 철밥통이라는 데가 공무원도 무능하면 이제 못 버텨요. 그리고 젊은 공무원도 사표 많이 씁니다.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살 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건 A 회사, B 회사, C 회사 옮겨 다니면서 왜냐 각 회사마다 일이 다를 거죠. 산업이 다를 거고 여러 영역을 옮겨가면서 자기의 가치를 키우는 게 제일 필요해요. 옛날처럼 산업이 안 바뀔 때는 한 회사에 버티면서 월급 받는 게 최선일지 몰라도 지금처럼 가령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 자동차에서 IT 인력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테크 회사에 들어갈 애들이 지금 다 자동차 회사로 가고 자동차 회사에서 금융인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안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금융회사에 있다가 자동차 회사에 갔다가 테크 회사 이거 몇 바퀴만 돌아보세요. 자기가 문제를 푸는 사고가 엄청 확산되고 시장이나 미래를 보는 게 완전 달라질 거고 인재가 되겠죠.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라면 그 방법을 척해야 되겠죠. 그냥 한 곳에서 10년, 20년 버티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계획적으로 여기서 충분히 배우고 커리어 쌓으면 옮기고 하겠다. 이걸 회사의 입장으로 보자면 얘 되게 좀 못됐는데 영악한데 할 수 있겠지만 그의 개인 입장이 돼보세요.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 아이가 여러분 본인이거나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라 그러겠죠 당연히. 야, 네 인생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커리어 쌓지 말고 회사에 진득히 붙어가지고 그냥 버텨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바뀐 거예요. 산업이나 모든 기준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으면 우리도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정규직 좋아하세요. 능력이 된다 싶으면 충분히 정규직 아니 최정규직으로 가도 금방 간두고 나가버릴 텐데요. 뭐. 그 빅테크에서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 연봉 많이 주잖아요. 억대도 그냥 억대가 아니고 보통 그 메타, 페이스북 메타가 중위 연봉이 4억이에요. 미국 기준인 거죠. 미국 중간이 한 4억쯤 돼요. 그럼 그런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대부분 3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야 그렇게 돈 많이 주는데 들어가서 20년 버텨야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돈 많은데 자발적으로 나가요. 경쟁을 통해서 압박을 계속 받는 거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만큼 거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뭔가를 쌓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걸 쌓으려면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단순 반복해서는 실력이 안 쌓이죠. 왜냐하면 뭐 공장에서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숙련공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산업의 경험, 기업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가 확 바뀌는 거예요. 붙잡아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어찌 보면 지금 시대 20대, 30대 사고에선 정규직이라는 게 좋다라는 관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정규직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능력 있고 내가 설계하는 내 계획에 따라서는 저기 갔다 할 거야.
이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소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본인이 저는 능력이 확실히 있다면 바깥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해도, 왜냐면 저도 프리랜서로서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본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만으로서 이제 편의점 같은 데 일하면서 먹고 살기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삶을 사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났잖아요. 늘어나죠. 한국에도 그런 거. 맞아요. 요거는 앞에 얘기랑은 좀 다르잖아요. 똑같은 이제 이게 프리랜서 같은 두 거라고. 범주예요. 우리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코스가 하나 있고 능력도 살짝 안 되고, 그리고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뭐 먹고 사는 정도만 되면 그 정도만 되면 그냥 나 쉬는 시간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편하게 살래. 그분들이 그게 미래가 아무런 문제 아니라는 거죠. 괜찮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볼 때 누구나 돈을 잘 벌어서 누구나 승진하고 이걸 자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한국의 승자 독식 사회를 만든 거예요. 이런 사회 체제에 살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한심해 보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애들 입장에선 내 삶을 누리는 가치가, 그들은 뭐 하늘도 보면서 오늘 기분 좋고 지금 전시하는 것도 가보고 요즘 궁궐에 밤에 개장하면 거기서 가보고 돈을 떼돈을 벌어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돈만 벌고 통장에 잔고만 쌓여있지 자기 삶이 윤택하지 않잖아요. 그 윤택하지 않다 보니까 돈 자랑만 잡고 물건만 쌓아두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삶이 더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일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살 거냐 노후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 그래서 복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가. 그리고 그와 별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한다고 쳐봐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괜찮은 일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어떤 사람들은 알바하면서 버티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나마 알바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 사회에 좋은 사람이에요. 알바도 안 하고 집에서 틀어박혀서 부모 등골 빼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해악인 건 거지, 알바해서 자기 앞가림 정도 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성공해야 되고, 이 관점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주범 같은 거예요. 마지막 질문으로, 요즘에 이제 AI가 2023년을 완전 휩쓸었던 것 같은데, AI가 촉발한 일자리 이익위와 노동 혁신은 좀 어떻게 변하고, 이제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AI가 멍청한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AI 기술을 좀만 배운다고 여러분이 뭔가 대단하게 절대 안 그렇습니다. AI는 똑똑한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뿐이고요, 멍청한 사람은 계속 멍청합니다. AI는 도구일 뿐이에요. AI를 도구로 쓰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얘기는 유능한 사람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몫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10명이 일하는 조직에서 유명한 사람 한 명이 6명치를 해버리면 나머지는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AI가 이슈가 된다고 해서 AI 책 몇 권 사보고 자기가 AI에서 잘한다고 자꾸 오해하는데, 백날 사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마치 구글링해서 새로운 정보를 볼 수 있다고, 그 구글링 할 수 있는 도구, 검색창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모두가 정보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AI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AI 도구도 걔가 우리가 영화에서 잘못 봐서 그런데, 영화는 내가 멍청해도 AI한테 얘기하면 얘가 다 알아주잖아요. 그런 AI는 아직은 없고요. 아이언맨의 자비스는 한참 멀었어요. 그렇죠. 그런 자비스가 나오면 당장 여러분 잘립니다. 우리가 기대할 거는 그게 아니고, 그 도구를 잘 쓰기 위해서라도 AI 툴을 쓰기 위한 기능적인 도구에 대한 공부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얕은 거예요, 그 공부는. 다만 자기 분야의 전문성,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심도 있는 전문성은 자기가 가져야 돼요. AI를 공부한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쌓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잘 썼을 때 쓰임새가 높아지는 건 거지, 이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AI 주기장창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AI가 일자리를 크게 바꾸긴 할 겁니다. 내년 당장 확 바꾸진 않을 거지만 점점 바꿔갈 건데, 여러분이 근근히 먹고 살겠다, 나는 뭐 욕망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고 나중에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만 버티면 돼, 이러면 알바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더 뭔가 거창한 꿈이 있어 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가치를 키우는데 돈을 좀 쓰세요, 제발.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꿈은 되게 높은데 노력은 안 해요.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 서울대에 가거나 의대에 가는 공부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거 해도 사실은 서울대 나와도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어려운 걸 해도. 근데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계획은 서울대 나와서 별 보려면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뭔가를 꿈꿀 거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서울대 간 애들이 하는 공부 그 정도의 노력 정도는 우리가 써줘야지. 그래야지 그런 가치를 받는 게 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정보는 많습니다. 트렌드 정보도요, 많은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트렌드를 자꾸 외워요. 키워드나 신조어만 자꾸 외웁니다. 그 백날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트렌드를 외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트렌드를 내 관심사나 내 업에 어떻게 적용시킬까가 필요하거든요. 적용시키려면 그 단어를 외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저게 왜 트렌드가 되었는지 배경과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상당수의 책들은 그런 걸 잘 하지도 않고 신조어만 키워드만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키워드 중심의 얘기를 자꾸 흡수하면서 이걸 트렌드를 내가 좀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거 외워갖고는 트렌드 못 써먹습니다. 저 소장님 말씀에 되게 너무 공감 가는 게 제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썼었는데 책의 마지막에 뭐라 적었냐면 이제 머니트렌드 2024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으면 한다. 두 번째가 총 57가지 머니 키워드 중 내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한다. 세 번째가 단 한 가지 키워드만을 선택해서 내 일이나 사업에 적용했으면 한다라고 적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단순히 재테크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송두리째 바꿀 수 없을지 모른다 적었는데 사실 우리가 트렌드 책 같은 거 보면 막 엄청 많은 걸 알고 싶어 하잖아요. 전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거 알아서 뭐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다 알아봤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다면 사실은 그래서 보통 트렌드 책은 독자 여러분 개인 한 명을 보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범주를 보고 쓴 거예요. 그 큰 범주 중에서 자기 건 자기가 골라야 돼요. 그걸 고르려면 자기 안목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잘 알면 기회가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아는데 내 미래가 덜 불안하죠. 귀가 얇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어디서 뭐 쪽집게처럼 아니면 온라인에서 나오는 공짜 정보 몇 개 보고 뭘 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네, 소장님 저희 김작가 TV 채널에 처음 나오셔서 이제 라이프 트렌드 2024, 머니 트렌드 2024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이 이렇게 신간 두 권과 함께 나오시는 분도 처음이긴 했는데 또 한 거는 또 저랑도 함께 공조 작업을 해서 저희 네. 되게 의미 깊었고 또 소장님께서 트렌드에 되게 전문가라고 느끼고 또 요 책 라이프 트렌드가 이제 2년 차 12년. 네. 12년 차라고 느꼈는 게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아주 술술 막힘없이 해주셔서 너무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도움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트렌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셨지만 한 번만 더 추가적으로 트렌드 속에서 돈의 흐름 어떻게 읽어내면 우리 시청자분들 2024년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가지 트렌드 얘기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트렌드에 주목하세요. 들어도 모를 것 같은 건 패스하세요. 우선 내가 알만한 거, 내가 평소에 지켜볼 수 있는 거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좀 쌓여야지 안목이 생기고 그래야지 이걸로 뭘 할 건지가 나오는 건 거지 그거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는 암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험하는 거예요. 어떤 트렌드 정보가 있으면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답이 맞을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달달 외워가지고 어떻게 키워드 써먹는 거 이거는 그냥 친구들한테 이거 나 알아 이거 얘기할 때 빼고는 써먹을 데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뭐 우선 여러 책을 읽어야 되겠지만 진짜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트렌드의 이해, 원인, 배경 이걸 잘 해석해주는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요. 네. 자, 그 책이 지금 라이프 트렌드하고 머니 트렌드예요. 이런 책들을 좀 읽으시고 보신다면 그쵸. 큰 도움이 되리라. 그리고 책 두 권 말고도 우리나라에 책 많이 나오죠. 네. 트렌드 책 많이 나옵니다. 많이 보세요. 많이 보다 보면 알 거예요. 어떤 책이 훨씬 좋은 책인지를. 그래서 많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트렌드 공부해서 2024년에 여러분들이 좀 더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김용수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